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중세는요, 신의 시대였습니다. 종교가 대중들의 생활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것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근대가 되면서 신은 자신의 절대적인 지위를 과학에게 내주게 됩니다. 과학은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은 비로소 이성과 합리를 앞세워서 자신이 주인이 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학은 빼도 박도 못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맞을까요? 과학은 사실은 상대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나 비슷하다는 주장을 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구인 여러분에게는요,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아주 익숙한 책일 것 같은데요.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처음으로 깬 책, 바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입니다.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과학은요, 정상과학 상태에서 정상과학이 위기를 거쳐가지고 패러다임이 이동하는 단계를 거치고 다시 정상과학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는 제목 그대로 과학혁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모든 사람이 아는 평범한 이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지구는 평평하다가 당대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합시다. 그런데 가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기에는 이상현상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바다의 가장 먼 곳까지 가봤는데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시기에는 이런 이상현상은 그냥 무시되거나 아니면 지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더 가야 땅의 끝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보충 설명으로 이게 설명이 그냥 끝나버려요. 이것을 정상과학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사람들이 믿는 이 과학적 믿음의 체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상식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항해술이 발달해서 항해를 더 할 수 있게 되자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의견들이 무시되지만요, 점점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정상과학은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어떤 이론이 대안이 될 것인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안 이론들 중에 당대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대안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이론이라면 이제부터 과거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할 때 쓰였던 증거들은 빠른 속도로 폐기되고요.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나 증거들이 쌓이게 됩니다. 지구가 둥근데 왜 떨어지지 않을까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할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현상인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유인력 같은 이론들이 쌓이면서요, 지구가 둥글다는 이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지할 만한 여러 이론이나 증거들에 의해 새로운 패러다임은요, 당대의 정상과학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세월이 흘러서 지구가 과연 둥근가, 도넛 모형은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과학혁명의 구조는요, 20세기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요, 과학의 발전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책이지만 사실 이 책의 진정한 의미는 과학의 절대성을 깼다라는 데 있어요. 이 책 이전까지 과학은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과학의 발달은 선형적인 진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온 후 과학은 당대 과학자들의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론이 딱딱딱 이렇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대세가 되면 그 대세에 맞춰서 과학자들은 연구를 한 거죠. 조금 심하게 비유하면 음모론 역시 이와 비슷한 과정이잖아요. 한번 어떤 음모론이 제기되면 아무리 아닌 증거들이 막 제시돼도요, 그 증거들조차 모두 음모론 안에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미 음모론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신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명활동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믿음의 체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과학 역시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생각하면 과학은 절대적 진리일 수가 없는 거죠. 과학사에서 잘못된 이론으로 유명한 것은 플로지스톤이란 이론인데요. 물체의 연소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연소라는 것이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라는 것을 초등학교에서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18세기만 해도 도대체 왜 물체가 타며 그리고 또 어떤 물체는 잘 타고 어떤 물체는 안 타는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지스톤이란 입자를 상정하고요, 연소를 설명을 합니다. 합물체에서 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바로 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를 많이 함유한 물체는 불에 잘 타고요, 이 입자가 다 빠져나간 물체는 불에 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이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이게 과학이고 진리였습니다. 이 이론을 지키기 위해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실험하고 증명을 했습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물체가 타고 나면 무게가 줄어야 하잖아요. 입자가 빠져나간 거니까요. 그런데 종이 같은 것은 타고 나면 분명 무게가 줄었지만 금속은 타고 나면 오히려 무게가 늘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나중에는 플로지스톤에는 마이너스 질량이 있다라는 가설까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플로지스톤이 함유되어 있으면 원래 질량보다 덜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질량이니까. 정말 이런 입자가 있다면요, 그야말로 먹는 다이어트 약 이런 것으로 정말 딱이겠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결국 과학도 역시 믿음의 체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 과학의 발전은요,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과학의 발전 단계를 보면 앞선 이론을 바탕으로 조금 더 발전한 이론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이론이 있으면 혁명적으로 새로운 이론이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선형적인 발전과 진보라는 개념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려 왕조가 끝나고 조선 왕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선형적으로 발전한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대체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과학이 진리고 그것은 진보한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산산조각 낸 것이 바로 과학혁명의 구조가 얘기하는 설명인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은 진리가 아니라 당대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틀일 뿐입니다. 과학혁명의 구조는 절대적 진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과학조차 사실은 상대적인 이론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걸 봐도요, 저 원과 이 원은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쪽 게 좀 더 커 보이죠? 이런 상대성을 어떤 것이든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틀은 과학을 넘어 우리의 모든 이론이나 생각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학조차 그런데요, 문화, 윤리, 도덕 같은 정신적인 부분은 더더욱 절대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20세기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상대적인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 책이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저작 중 하나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사실 읽은 사람은 거의 없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요, 시안책방에서 좋아요와 구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언제나 눌러주시기를 원하니까요. 감사합니다.